예, 오늘 원주에 있는 강이 소림 잠비아 소풍에서는 50여 명 논어에 젖어 최종의 교수의 논어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누가 옳은지 모를 때 꼭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논어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뽑아갖고 보여드린 건데요. 많이 빠지신 분들은 이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계속 오셨던 분들은 야 이거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는? 아유 또 왜? 자 이제 빠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과연 논어 속에서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논어 공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뭐 이런 주제로 오늘 메인 주제를 제가 잡았고요. 자, 이제 그 메인 주제를 드리기 전에 이제 소주제로 아주 그 유명한 논어 옥구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혹시 제 말씀 잘 들리세요? 네. 마이크 안 써도 괜찮죠? 마이크 써요? 여러분 저 그 세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한. 여기 보셔서 아시듯이 세자는 무슨 세자? 요거 햇세자죠.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손으로 일해갖고 햇세자고 요것은 char한자죠. 그래서 세한 그러면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시기를 세한의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1년 중 보니까 소한, 대한, 물론 요즘에는 소한, 대한 별로 춥진 않은데 가장 추운 시기를 그런 시기라고 해서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시기를 소한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보통 겨울 그러면 지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없는 사람들은 지내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겨울이고 우리 그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 인생의 가을 너무 좋죠 사실은요. 하지만 인생의 겨울 무엇인가 이렇게 위기가 왔다거나 가난이 왔다거나 전쟁이 났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어떻거나 견디기 힘든 인생의 겨울이 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의 겨울이 한 번 이상은 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려서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늙어서 노인이 돼서 인생의 고난 시기가 오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다 인생의 고난 시기가 있다 없다? 있다. 한 번 이상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공자께서도 인생의 고난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겠죠. 안 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제 공자의 인생의 전성의 시기, 이 힘들었던 시기는 이 그림은 그 춘추 시대,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의 간략한 지도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5개 나라. 저게 이제 춘추 5패라고 그래서 춘추 시대 때 아주 강했던 5개의 이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작은 나라들도 되게 많잖아요. 과연 공자는 어느 나라 출신일까? 노나라죠? 여기 노나라 제가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모르시죠. 노나라 출신인데 여기 노나라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 나라가 강할 때는 제 나라한테 침범을 당하고요. 이쪽에 진나라 마찬가지고요. 남방의 초나라로부터 침범을 당했던 굉장히 약소국이에요. 저 약소국에서 공자가 태어나게 돼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자의 출생은 사실 되게 불우하게 출생을 했다. 아버지는 70세 정도, 어머니는 16세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자의 출생은 야합이다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던 공자가 어떻게 죽어서 이 동양 최고의 성인의 반열에까지 올라갔을까? 거기는 수많은 스토리가 들어있잖아요. 자, 공자는 이제 사실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정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공자를 막는 세 가문, 빅3 가문이 있었는데 삼환이라고요. 이 가문에서 공자의 이 정계 출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됐을 때 작은 읍의 읍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계 쪽으로 들어간 것은 50이 넘어서예요. 50세부터 55세까지 한 5년 정도 정치 생활을 했는데 승진은 굉장히 고속 승진을 했죠. 중도제, 그다음 사구,
대사구, 그다음에 대사구는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 정도의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고요. 55세 때쯤에는 그 수상, 재상의 역할을 겸직할 정도로 아주 최고의 높이 올라갔는데, 불행하게도 55세 하반기 때 노나라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로부터 쫓겨나게 돼서 55세부터 68세까지 14년 동안 7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정치 사상을 피고 싶어 했지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다 실패했죠. 이 작은 나라들도 군주들이 있었는데 저 군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대 최고의 석학 공자가 온다라고 하니까 처음엔 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막 그 군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선생 공자가 오면 어떻게 우리도 군권을 강화해서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자는 거기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다 거부를 했죠. 이래서 7개 나라를 14년 동안 다니면서도 정치 세상을 띠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하고 68세에 다시 노나라로 돌아와 73세에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공자의 간략한 그 일생인데요.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에요. 이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공자 나이가 대략 한 60 정도가 됐을 때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한 겨울을 맞이했어요. 한 겨울을 맞이해서 근데 위기가 왔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백할 수도 없는 굉장히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었는데 먹을 양식도 똑 떨어졌고, 이러니까 이제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드디어 공자에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컴플레인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엄동설안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군자도 이렇게 쿵할 때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에게.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못했죠. 위기가 왔으니까,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공자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남아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세한, 설명드렸죠? 세한 그러면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 그러니까 한겨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연후, 그럴 뒤 후자죠. 그럴년, 그런 뒤에, 한겨울이 된 뒤에 알지자가 나오죠. 알게 되더라.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된다. 소나무송, 잣나무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뒤에, 뒤후자죠. 뒤에 이게 시들조. 물론 요새는 이 조자를 조각하다 할 때 조자로 쓰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시들조자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들조. 낙엽이 지는 거죠. 이렇게 시드는 거죠. 그래서 한겨울이 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무엇을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지지 않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지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 소나무 송백, 소나무 잣나무가 유독 이렇게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물론 소나무와 잣나무는 원래는 지지 않죠. 사시사철 푸르니까 약간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자,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공자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마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군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며칠 굶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추위에 떤다라고 해서 이렇게 픽픽 쓰러지고 불평불만만 토로해서 되겠는가? 저 들판에 서 있는 소나무를 보거라. 저렇게 푸르름을 이 한겨울에 다치더라도 푸르름을 간직한 저런 기상이나 기백을 배워야 그게 군자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했을 때 다 좋고 힘들다고 했을 때 다 힘들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군자겠는가? 그냥 팔로워지. 그게 무슨 리더이겠는가? 그냥 팔로워지. 이런 얘기를 공자가 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연된 이 송백이라는 소나무송 잣나무백이죠. 이 송백이라는 게, 송백이라는 의미도 이제 가끔가다 쓰이기도 해요. 송백 그러는데 그 의미가 이제 여기서 나온 의미고요. 자, 이 억구가 어찌 보면 별거 아닐 거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억구는요, 본인의 위치가 굉장히 힘들어진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힘들어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2가지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제목은 세한도죠. 혹시 눈치채셨어요? 세한이라는 말을, 물론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거죠.
세한이라는 말을 어디서 따왔을까? 이분이 주사가 논어에서 따왔다는 거죠. 논어 어떤 어구? 바로 이 어구죠. 위에 두 글자죠. 세한. 그 뒤에다가 그림 노자를 붙여서 세한도라고 붙인 거죠. 여러분들 세한도는 국보 180호예요. 국보죠, 사실은요. 대단히 아주 훌륭한 그림인데요. 저것은 누가 그렸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 이제 앞으로 선생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아셔갖고 제가 무서워. 자,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거잖아요. 추사는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분은 이제 나이 한 50대 초중반쯤에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돼요, 이분이. 이분은 유배 가기 전에 한양에서 고관대작을 3가지 정승을 이렇게 돌려서 할 정도로 대단히 고관대작이었고요. 전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풍토병도 있고 환경도 안 맞고 뭐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그러다. 외로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중에서도 가장 남쪽 그 모슬포 쪽 옆에 보면 대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정이라는 곳에 지금도 추사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가보려고 다음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한 건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옛날에 자기가 한양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죠. 뭐 정승댁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아렸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제주도로 가서 유배지에 있으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 있다 딱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가 찾아왔는데 이름이 이상적이라는 제자, 이상적. 이분의 호가 우선이라는 호인데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오는 좋은 책들도 제주도로 공수를 해주고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며칠씩 묵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추사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매우 고맙죠. 그러니까 이제 추사가 한갑이 넘어갈 때쯤 돼서 한 통의 편지와 한 장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거 무슨 나무? 소나무. 이것은 잣나무. 비슷해? 아니, 일단 소나무 한 그루에 이거 송백, 잣나무 3그루를 그린 거예요. 소나무는 이제 딱 보시기에도 좀 많이 늙은 것처럼 보이시죠? 본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한갑을 넘어가는 이렇게 요즘 한갑은 나이도 아닌데 옛날엔 좀 그렇겠죠. 그래서 넘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늙어가는 본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잣나무 3그릇은 하늘로 치어 올라가는 아직도 내가 나의 기상이나 나의 의지는 죽지 않았다. 이런 것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 풀 한 폭이 나 있지 않은 한 겨울을 그린 것이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집이 한 칸 있죠. 물론 저렇게 생긴 집은 거의 없죠. 하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본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정말 유명한 건 뭐냐면 저는 그림도 멋지지만 편지더라고요. 편지. 여러분 저 추사의 편지 다 읽어보셨죠? 한 번쯤은? 한 번쯤.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드려 보면 이게 추사의 편지예요. 글씨 정말 어떤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추사체.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또 다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에 15분 까먹었는데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작년에 나에게 2권의 책을 보내주고 올해에도 몇 권의 책을 보내줬는데 이 책은 천만리 중국에서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해를 거쳐서 여야만 구하는 좋은 책인데 보통 이렇게 좋은 책을 구했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 한양에 있는 높은 양반들한테 갖다 주면서 본인의 출신 영달을 기하는 것이 세상의 세태이련만 제주도에 와 있는 아무 힘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책을 매년 보내주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하면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왈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 보이시죠? 옛날에 공자께서 한겨울이 된 후에도 소나무와 잣나무가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백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기 전에도 송백이요 겨울이 된 이후에도 송백인데 왜 유독 공자께서 겨울이 된 이후의 송백을 그토록 아름답다라고 지칭한 것일까? 거기에는 무슨 연유가 있을 것이다. 당신 이상적, 당신은 이 후배죠, 제자죠. 당신은 예전에 내가 서울이 한양에 있을 때 나에게 대해줬던 그 모습 그대로
제주도에 와 있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저 송백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지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어요? 스승으로부터 혹은 뭐 선배로부터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상적 제자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세한도를 가지고 청나라를 갔어요. 당시에 청나라는 조선과 청나라의 문인들의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문인들이 한 15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앞에다 쫙 이걸 펼쳐놓은 거예요. 이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10cm 정도가 되고요. 높이가 한 30 몇 cm 되는 것 같아요. 크게 크진 않은데 딱 펼쳐놓으니까 그 청나라의 문인들이 감탄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감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지요? 감상문을 쓰지요. 아니면 카톡 한 줄이라도 남기지요. 이 15명의 문인들이 감상문을 한 장씩 다 써준 거예요. 15장의 감상문을 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오늘처럼 강의를 갔었는데요. 그 강의하고 다음날 보니까 그 옆에 박물관에서, 제주 민속박물관에서 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진품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거기를 가보니까 진품을, 여러분도 다 보셨지만, 진품 다 보셨죠? 진품을 봤는데, 이제 이런 스토리를 제가 조금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그래서 2500년 전에 공자께서 세한연호지 송백지 후조야, 제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다독였다라고 하면, 불과 한 200년 전에 추사 김정희 선생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써가면서 본인의 이 심정을 제자에게, 당신 같은 이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우정과 충정은 공자가 얘기했던 송백과 같지 않는가 라는 표현으로 그림을 그려준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저쪽을 여기를 확대해서 그래서 확대를 했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한도라고 써 있고요. 이 세로로 쓴 글이 이제 뭐냐면 이 두 글자가 우선이라고 쓴 우선. 우선은 뭐냐면 이상적의 호예요. 제자의 호고요. 시상, 이시 감상하다 감자죠. 상죠. 이것을 감상하시게 이렇게 쓴.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의 주인은 벌써 이상적이 된 거죠. 자네 이 그림을 감상하시게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또 저는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요 낙관이 있어요. 요 낙관이 아주 기가 막힌 낙관이더라고, 저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긴장자예요, 긴장자. 이것은 없을 무자. 이것은 뭐예요? 서로상. 이것은 잊을 망자예요. 있다, 망. 그래서 장모상망, 이렇게 장모상망. 저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서로 오랫동안 잊지 말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나 선배가 그림을 한 장 편지를 주면서 자, 우리 서로 오랫동안 기억합시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장모상망. 이래서 이제 낙관도 기가 막히고, 여기 이제 완당이라는 호가 있고요. 여기 추사라는 호가 있고요. 그림 한 장 속에 다 들어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 그림을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세한연호지 송백지 후조야 논어에 기가 막힌 옥구가 들어있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도 찾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자, 이제 한 사람만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와 세한연호지 송백지 후조야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이렇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거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세한, 연, 후, 지, 송, 배, 지, 부조. 세한, 연호지, 송백지, 부조. 이것은 이제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는 해가 언제냐면 1910년 3월 26일이에요. 그 해가 경술년이에요, 경술년. 이거를 언제 쓴 거냐면, 여기 나오죠? 경술 3월. 1910년 3월 달에 쓴 거예요. 이번에 3월 26일 날 순국을 했는데, 돌아가신 그 달 쓴 거예요, 이게요. 어디서 썼어요? 여순옥중. 여순 감옥에서 쓴 거고요. 대한국인 안중근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죽는 그 달에 이제 큰 붓을 꺼내놓고 쓰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여순 감옥을 작년에 이제 여행 삼아 갔다 왔는데요.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 한겨울에, 2월달, 3월달 그 추운 한겨울에 큰 종이를 꺼내놓고 목에서 써 내려가는 거죠. 세한연호지, 송백지, 부조. 한겨울이 된 후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안중근 의사에게는
이런 얘기겠죠. 일본 니네가 그렇게 조선을 침범을 하고 악랄한 짓을 한다 치더라도 내 조국을 사랑하는 충정과 열정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렇게 쓴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자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칸이 없어서 써내려다 보니까 쓸 칸이 없어갖고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믿거나 말거나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또 현대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우리가 보통 기업이 경영이 좋고 경영이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을 계절로 보면 봄, 여름, 가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러다가 IMF가 온다든지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정치가 심하게 흔들린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기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기업의 겨울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기업에게는 이렇게 기업을 살리는 대표 브랜드를 봄, 여름, 가을에 힘들지만 만들어 놔야 되고,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은요, 개인들도 대부분 보면은 다 아무리 회사를 오래 다녀도 언제까지 다녀요? 정년까지 다니죠. 정년까지. 그러면 보통 60이 정년이라고 하면 60까지 다니고요. 뭐 61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30년을 또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참 힘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잡고 흔들 때 그때 뭔가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분명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송백 같은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렇게 비유를 해봐도 되고 저렇게 비유를 해봐도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 인생에 송백 같은 것은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어구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넘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붙여서 해볼게요.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논어 어구 중에 하나였고요. 이 자한편에 있는 어구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조직에서는 조직의 명품 제품이나 이런 거를 언젠가 만들어 놔야 비바람이 불어도 이게 저희가 서바이벌이 가능하잖아요. 공자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나이 40을 굉장히 중요한 나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이 40. 그러니까 나이 40에 관한 이야기가 500문장 중에, 논어 500문장 중에 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40은 40이 불혹이다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불혹, 혹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럴 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 40에 아주 유명한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연 42 견호원 기종 나이다. 여러분 지금 40 안 넘으신 분도 있고 넘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나이가 40이 됐을 때, 자 보세요. 요게 연 42 견오, 이게 제가 오라고 읽었어요. 원래 저희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악자예요, 악자. 악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워할 오예요. 미워할 오. 여기서는 미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몇 살? 40에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가 40이나 되었는데도 보인다. 뭐가? 미워함이 보인다. 이런 얘기, 미워함. 미워함이라기보다는 미워할 만한 짓. 그죠?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저건 다 헛먹었네. 나이 40이 돼도. 이렇게 이제 뭐 맨날 술만 먹고 예를 들어서 거짓말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욕만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나이 40이 돼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나이 40의 미움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 기자예요. 이게 종자예요. 마칠 종자.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두고 볼 게 없다, 이게. 그러니 나이 40 정도까지는 뭔가 좀 고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손찌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라는 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과연 그 시대에 나이 40에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뭐가 있는가? 공자는 참 자상하기도 하지. 7개를 또 딱 써놨어요. 그 논어 속에다가.
그 7개를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말만 꺼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욕하기 바쁜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아냥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 40대기 전에 고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너무 많죠. 저 회사 다닐 때 맨날 그랬어요.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자꾸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이 40대기 전까지 꼭 고쳐야 된다. 세 번째,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굉장히 용감하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뭔가 이렇게 용감하고 과감하지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됐는데도. 거기다가 그러니까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용감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이 일어나는 난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별거 아닌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너무 이거 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된다. 6번째, 불순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나는 곧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비밀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 비밀을 허지법하면서 나는 되게 정직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비밀을 허지법하면서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던 거는 이건 이제 논어의 7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제가 번역을 살짝 한 건데, 이런 사람들 나이 40 정도까지 고치지 못하면 기종야이, 그건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다 한 가지 플러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 스스로가 미움을 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경우는 언제 본인을 미워할까요?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들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고 40대 중반에 회사를 나왔는데요. 너무 빨리 나왔죠. 나왔는데 나올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나와서 6개월,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제가 저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뭐 한 것일까? 20년이나 그 좋은 회사에서 있었는데, 20년에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주머니에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다른 사람도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할 거리도 없고 아무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 스스로가 저를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40 정도가 될 때까지 자기 스스로의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퍼스널 브랜드, 강점, 이런 것들을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또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욕을 먹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로 이걸 본 건데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연 42 견호원. 기종야이.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붙여서 하면은 뒤에 잘 못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연 42 견호원 기종야이. 이거 봐 걸렸어. 다시 연 42 견호원 기종야이. 여기가 한계야. 여기가 연 42 견호원 기종야이.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었을 때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 논어의 어구였고요.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서. 자, 이제 오늘의 메인 토픽 강의를 좀 해볼게요. 오늘 사실 제가 이거 강의하려고 왔어요. 이 소 제목을 제가 1언이라고 잡았어요. 1언. 그래서 한마디 말이죠. 1언이니까 한마디 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나쁜 점도 많죠.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죠, 사실은요.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도 화가 많이 날 수 있고요. 조직에서는 갈등이 무지하게 많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쭉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남편은 남편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고요. 아내는 아내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고요. 상사는 상사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고요. 이 부하는 부하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고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리고요. 동과 서로 갈리고요. 노인과 젊은이가 갈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이 패가 갈리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갈등 관계가 지금도 무지하게 많고요. 옛날에도 갈등 관계가 많았겠죠.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자, 2500년 전에 드디어 공자의 아주 훌륭한 제자였던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드디어 공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실한 한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가슴에 심고 살아야 될 딱 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글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70년, 80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심으로 삼아야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내가 어떤 갈등을 느낄 때나 딱 그 한 글자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차분해지고요. 뭔가 기준점이 쓸만한 그런 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글자는 바로 무슨 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다 생각하고 계시죠?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아직. 자, 자, 이 자공이라는 사람 제가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자공은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공은 공자의 그 수많은 3,000명의 제자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탑 클래스 제자였어요. 저 자공이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공자보다 31살이 어렸고요. 자, 그러니까 공자가 70세 정도였으면 약 한 40세 정도의 제자였고요. 자공은 공자가 죽고 나서 저 제나라로 건너가서 제나라에서 재상의 역할을 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공자가 죽었을 때 3년상을 했어요. 3년상을 딱 하고 떠났는데 이 자공은 그 옆에다 움막을 줘놓고 플러스 3년, 6년상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자를 이 양반이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 공자 스스로도 자공은요, 대단히 논어에서도 이 20몇 번인가 등장을 하고요. 아주 훌륭한 제자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영민했던 제자가 공자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딱 한 글자만 알려주세요. 한 글자. 과연 공자는 어떤 글자를 알려줬을까요? 궁금하시 않으시죠? 궁금하시죠? 네. 아, 궁금한 눈빛이 아니야. 공자는 이 글자를 얘기를 해줬어요. 서라는 글자죠. 예, 용서의 서자고요. 자, 용서의 서자인데요. 여러분 저 서자를 보시면 저기 어떤 사람은 야, 넌 노자 아니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노자는 아니고요. 서자예요. 이거 서자를 외우시는 방법 너무 심플해요. 간단하죠? 뭐예요? 위에가 뭐예요? 같을요. 뭐예요? 같은 마음. 그래서 저것을 여심 이렇게 하시면 여심. 같은 마음. 이게 바로 용서죠. 그래서 이제 이 한문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같으려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아지면 그 용서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영어도 좋아하시죠?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forgiveness를 보시면은요, 가운데 아주 익숙한 영어 단어가 하나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요? 기부가 들어있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은 서양 사람들은요, 용서라는 개념을 주면서 용서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고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포용해 주면서 용서가 되면 쉬운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반대죠. 네가 나에게 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니까 용서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 한문이나 영어에서 용서라는 말은 대단히 아름답죠, 사실은요. 여심, forgiveness인데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논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자공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유일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일 언이 가이종신 행지자호 이렇게 있죠. 유일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행지자, 행하는 사람, 인생을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종신, 평생 동안 마칠 종 몸신, 몸이 끝날 때까지 평생 동안
가능한, 가있죠? 가능한 일언, 한마디 말이 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유일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제가 평생 동안 행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가질 만한, 가슴에 감고 살을 만한 딱 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기서호다. 이것은 서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서호. 자,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서야 이러니까 자공이 저 말을 딱 못 알아들었어요. 그 못 알아들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어요. 공자와 제자가 이야기를 할 때 멀리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을 해. 그러면 제자가 알아들으면 내 공자 입장에서 아, 우리 제자가 알아듣는구나, 모르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알죠. 얘가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꼭 공자는 뒷말이 있어. 부연 설명을 해. 여기 부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문장으로 부연 설명이 나온 것은요, 제자가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이 8글자는 기소불요, 물시어인 이 8글자는 서라는 말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자, 용서하라, 서다 그랬는데요. 자, 기소불요, 물시어인.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용서라는 단어를 공자께서는 8글자로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퀴즈.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기 때문에 한번 뜸을 들여보는 거예요. 자, 요게 뒷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자는요, 몸기자예요. 몸기자. 몸은 여기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야. 이건 무슨 글자예요? 바소. 여러분, 바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뭐 하는 바 그런 얘기예요. 하는 바. 그다음에 안이불 욕은 뭐 욕심, 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 4글자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자, 그러면 이는 누구냐면 보통 논어에선 타인을 나타내요. 다른 사람에게, 어조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요것은 베풀시자예요. 베풀시. 베풀다, 시주하다. 그렇게 시자예요. 이게 무슨 글자냐면 물자인데 물이 뭘까? 말물이 뭐예요? 말물. 전 말물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공부 안 할 때는. 도대체 말물이 뭘까, 이게?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말하라. 그러니까 말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남에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세요. 이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그 8글자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야, 바로 서야, 용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8글자로 설명을 했지요. 기소불요, 물시어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원치 않는 바라면 남에게도 하지 마라. 뜻이 분명하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의미를 간단한 우리말로 몇 문장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그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 가서는 안 보여드리는데 여기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뭐라고 썼냐면 바로 이거예요.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바로. 짜증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지 마. 다른 사람 거만한 거 싫잖아요? 그럼 나도 딴 데 가서 거만하지 마세요. 이거죠. 적게 갖는 게 싫으면 적게 주지 말고요. 뺏기는 게 싫으면 뺏지 말고요. 바로 이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의미는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의미는 쉽지. 의미는 쉽죠. 하지만 이거를 실천하기는 어때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난 공자가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없으니까 이 양반이 딱 한 글자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바로 이거더라, 이거. 라고 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만약에 공자께서 이게 그렇게 쉬운 거라고 하면 이걸 알려줬겠어요? 다른 걸 알려주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를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다음은 인이죠.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이라는 의미 다 아시죠? 인이 뭡니까? 인이 뭘까?
이렇게 또 질문 드리면 되게 기분 나쁘시죠? 다 아는 건데 왜 물어봐? 인이 뭘까? 선한 것. 인이 뭐예요? 안 물어볼게요. 인.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그 조선 후기 때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어질 인에 대해서 되게 좀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인은 글자 속에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글자 속에 뜻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보자고요. 이게 뭐예요? 사람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2명. 그게 바로 인이라는 건데, 사람이 2명 있을 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게 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다 둘 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둘 간의.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은 다 둘 간의 문제예요. 나와 아내, 나와 남편, 나와 자식, 나와 부모, 나와 상사, 나와 부하, 나와 친구, 나와 고객, 국가까지도 제 입장으로 보면 다 둘 간의 문제라는 거죠. 이 두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선하게 해결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수많은 문제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공자의 사상은 인의 사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인의 사상, 이걸 또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복잡하죠, 사실은요. 하지만 너무 심플하게 보면 결국은 두 사람 간의 문제죠. 가정에서는 부부 간의 문제고요. 나와 자식 간에는 나와 자식 간의 문제고요. 회사 직장에서는 나와 상사, 나와 부하 간의 문제고요. 나와 친구 간의 문제고요. 그 두 사람 간의 문제만 적절하게 뭐로? 서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진짜 수많은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다. 어쩌면 공자께서 그렇게 인의 사상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송나라 때 주의 선생 나타나서 성리학 만들면서 복잡하게 된 거고요. 조선에 넘어오면서 이 공자의 그 유학이 되게 복잡하게 된 건데, 2500년 전에 공자가 살았을 때 제자들, 일대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속에서의 공자의 인의 사상은 별게 아니라 이게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저의 아내에게 정말 그러기는 어렵지만 제가 제 몸을 아끼듯이 저희 아내를 제가 아껴주면은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러긴 어렵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제가 제 몸을 아끼듯이 부모님을 케어를 해드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빨간 글씨는요, 다 인과 거의 같은 거다, 이게. 라고 생각해 보면 인이 걸리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다, 이게.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제 이렇게 이 서와 인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단 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서라고 공자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읽어봐야죠. 너무 긴가? 자공문. 이거 이제 제가 길게 하면 또 다 뒤에 못 따라오실 것 같으니까 잘라서 할게요. 유일언니 가이종신. 이건 같이 해야 되겠네. 유일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아, 잘했습니다. 자왈 기서호. 기소불욕 물시어인. 여러분들 기소불욕 물시어인은 논어 500억구 중에 탑3 안에 들어간 억구예요. 무지하게 유명한 억구고요. 여러분,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거 해석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이렇죠. 꼭 공자님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세요. 거의 비슷한 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잖아요. 전 부처님도 제발 좀 자비를 베푸세요. 이런 거죠, 자비. 자비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세요.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면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공자님은 예수님보다 500년 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동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공간적인, 시간적인 격차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비슷한 훌륭하신 말씀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게? 여러분, 뭐처럼 생각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삶이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 사람의 삶이나 요즘 사람들의 삶이나 서양 사람들의 삶이나 동양 사람들의 삶이나 인간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후 사람들도 이 말의 효용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2000년 후 사람들도 지켜야 될 이 말을 이미 2500년 전에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썩지 않는다. 세상에 썩지 않는 금속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황금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골든누리다. 아니면 모르시는 것처럼 쳐다보세요. 황금누리 아시죠? 아, 이렇게 황금누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지난달에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여지하. 지금 봤어요. 여지하. 저기 작가님이 써주신 거예요. 자, 저 여지하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건 이제 논어의 출처가 논어예요. 논어인데 이 여지하 속에는 뜻이 다양한 뜻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모르시는 글자 혹시 거의 없으시죠? 아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아시죠? 거의 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세요. 아니 다 아니까 우리 한문 다 아니까 제가 오늘 좀 이따 다 할 건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이 보이세요? 불왈, 저 왈자예요. 말씀할 불왈 여지하, 여지하자 오말 여지하 야이의. 야이의는요 다 저기 어조사기 때문에 해석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세 글자는. 왜냐면은요 제가 바로 해석을 해드리면 아이 그 뭐 나도 알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해봐. 알면 이런 농담이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요 글자, 요 글자. 이게 무슨 글자냐면 어찌하자예요. 어찌하, 어찌하. 여자는 같을 여자예요. 여지하. 저 세 글자는 그래서 여지하 이것은요.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지?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지? 자 보세요. 어찌 해야 할까? 여지 한 번 했어요. 한 번 더 해. 어찌 해야 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왈 불왈 여지야 여지하자 오말 여지야 야이.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라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끝말자 저게 말 끝말자.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자, 밑에 세 글자는 요게 이미 있자고요. 야자고요. 의자인데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니 마치 이해를 못하시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셔갖고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제자는 나도 너를 어쩔 수가 없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이 공자도 너를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지하죠. 여지하.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 공자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뒤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킬 때 어떤 써먹었던 그 학문의 어떤 그 방법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책상이 하나 있으면 책상 다리가 몇 개예요? 4개. 4개죠. 제자에게 책상 다리 하나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을 돌려보내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책상 다리 3개를 본인이 스스로 터득을 해서 하나의 책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나머지 또 책상 다리에 대해서 나중에 와서 또 물어보면 공자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했다. 그러니 공자의 학습법은 뭐냐면 하나를 알려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2개, 3개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뭐를 통해서? 여지하. 어찌 해야 할까 이게. 어찌 해야 할까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 내야 된다 이게. 그런 게 학습법이라는 거죠. 1부터 100까지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키를 줘서 핵심만 딱 던져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아,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우리 박 소장님 그 4D 쪽에 다녀왔는데요. 와, 거기 가서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대한민국의 에디슨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어찌 보면 논어에서도
2500년 전에도 이렇게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지야,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강구를 해야, 찾은 노력을 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지. 나라고 해서 그 문제를, 당신의 그 문제를 풀어주기가 어렵다, 이게. 여러분, 이런 자세 필요하겠죠? 진짜 필요하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얘기인데요. 뭐,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의 짧은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가의 어떤 말일까요? 짧은 말이 있어요. 정봉주의 해보긴 했어? 해봤어? 바로 그 말이죠. 해봤어? 이봐, 해봤어? 이렇게 아침에 임원조회를 하는데 저 뒤에서 어떤 임원이나 사장이 꿍시렁꿍시렁 대니까 이봐, 임자 해봤어?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정 회장의 이 말이, 해봤어, 이 말이 저는 여지하라고 생각해요. 어찌 해야 할까? 제가 오래전에 정정 회장의 그 초기 때 이 강연했던 이 비디오를 봤는데요. 한 낡은 비디오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봤어? 내가 14살인가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사서를 띈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노맹자 중용대학을 다 띄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띄고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배울 게 없더래. 다시 너무 이게 시시해서. 어쨌거나 그래서 뭐 1차조차에 초등학교를 중퇴를 했지만 나는 이미 원리를 이미 다 터득한 사람이다, 이래봬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분도 충분히 논어는 진짜 난 다 읽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쑥쑥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지하. 어찌 해야 할까? 저도 이제 회사를 나와서 한 10명 정도 데리고 이제 사업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이 코딱지만한 사업인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장에 있으면 직장인의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이거 어떻게 빨리 때려칠까? 저만 그런가?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은요, 또 꿈이 생겨요. 이 사업 빨리 때려쳐야지.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주변도 안 되고, 뭐 돈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제일 문제죠, 어쨌거나. 근데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회사 매출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한 3, 4개월 지나면 분명히 매출이 떨어져 있어. 저의 자세가 글러먹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왠지 뭔가 기분이 울적해서, 아니면 뭐 비가 올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와이프하고 싸워서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삶에 어떤 회의감도 느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달라붙어야 되는데, 근데 아래 직원이 얘기하죠. 이 대표님, 오늘 회사 고객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면 평소 같으면 내가 달라붙어 하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다른 거 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해놓고서 포기를 제가 해버리니까 사장이 대표가 포기를 하니까요. 직원들은 100% 포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국리를 해야 되네, 국리를. 국리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불왈 여지야 여지하자, 오말 여지야 야이. 자기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줄. 불왈 여지하 여지하자. 불왈 여지하 여지하자. 오말 여지하 야이의. 오말 여지하 야이.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불왈 여지하 여지하자, 오말 여지하 야이의. 불왈 여지하 여지하자. 끼니까 여지하 세 글자만 하세요. 세 글자. 여지하. 여지하. 그거 여지하. 네. 논어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논어에는요, 이렇게 길지 않은 문장인데 문장 속에, 짧은 문장 속에 아주 임팩트가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글자도 그렇게, 전 논어가 다른 뭐 순자라든지 중용이라든지 이런 책보다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글자 자체는 굉장히 쉬운 글자로 써 있는데도 그 해석은 잘 안 돼요, 사실은요. 옛날 말이라 그런가 봐요. 어쨌거나 딱 익혀놓으면 되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이게요. 이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한 번은 이제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군자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입니까? 군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군자를 영어로 리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리더는 가정에서도 리더가 있고요. 조직에서 리더가 있는데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한 사람은 리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군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공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왈 선행기연 이후종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행기연 이후종지다. 자, 선행 이게 뭐예요? 선 먼저 행은 뭐예요? 행하라 그 말을 리더들은 보통 말이 많잖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하고 싶은 그 말을 본인이 먼저 해보고 그런 얘기예요. 본인이 실천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면 실천을 해보고 먼저 해보고 나면 그리고 나서 말을 한다든지 설사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후 종지 그것을 따른다 그래요. 따를 종자 이게 그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리더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게 옳다 그르다를 아랫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사람들은 느낌적으로도 알고. 그러니 우리 리더가 나와서 굳이 말로 안 하더라도 혹은 뭐 명확하게 짧게 한마디를 딱 하면 그걸 바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본인은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본인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도 않고 좋은 것 같으니까 말로 하잖아요. 그럼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금방 알아듣죠 사실은요. 아니 저도 못하면서 우리를 시키려고 그래? 금방 나오지요. 그러니 그것은 2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 군주들이나 리더들이나 임금들이나 선행기헌 이후종지 모범을 보여라 그런 얘기죠 사실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요. 선행기헌 이후종지죠. 여러분 그 인도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간디 아니에요? 간디죠. 제가 그림을 찾은 건데 잘 찾았어. 귀여워. 간디죠. 인도의 간디 선생이 되게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존경을 하는데 한 번은 그 7살 먹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떤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간디에게 우리 아이가 평소에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얘에게 설탕을 좀 적게 먹으라고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얘가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3주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아니 지금 얘기해주면 되지 뭐 3주 동안이나 기다리라고 해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이 간디니까 아무 얘기 못하고 3주 후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간디가 그때서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를 보면서 얘야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까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의아해 하잖아요. 3주 전에 해도 될 말을 지금 해주니까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에게 저도 사실은 설탕을 좋아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설탕을 끊어보니까 끊을만 하기에 우리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우화죠 사실은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간디 선생처럼 훌륭한 사람들도 몸소 실천을 해서 아이에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도 그렇다라는 어떤 그 스토리인데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선행기헌 이후종지 이런 의미를 공자의 이런 의미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우화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행기헌 이후종지 자, 붙여서 선행기헌 이후종지. 여러분 제가 이거 뭘로 썼다고요? 아 훌륭하십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역부족. 힘력자죠. 역부족. 여러분 역부족이라는 단어 아시죠? 힘이 딸린다. 역부족이라는 단어는요 2500년 된 단어예요. 저게. 우리가 마치 학습 이런 거 2500년 됐듯이 이 단어도 2500년 된 단어예요. 역부족에 대한 역부족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가? 논어에서 나오는데 그 출처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역부족의 주인공은 염구라는 제자예요. 공자와 제자인데요. 염구는 이름이고요. 염구라는 제자는 나중에는 굉장히 그 행정의 달인으로서 공자에게 칭송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젊어서 이 사람들이 31살이 어려요, 공자보다. 젊어서 공자에게 배울 때는요, 후사리도 많이 맞았고요.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던 역부족, 그랬던 이 염구와의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염구가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염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비불열자 지도, 역부족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불열자 지도, 역부족이야. 자, 요게 제가 열자를 읽었잖아요. 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쁠열로 읽은 거고요. 저게 소설할 때는 설자고요. 이제 그 정치에서 그 선거할 때 유세를 하다 할 때는 세자예요. 자, 여기서 열자인데, 자, 비불열, 이중부정이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쁘다는 얘기죠. 뭐예요?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그런 얘기죠. 기뻐하지만 뭐예요? 힘이 부족하다.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제가 선생님에게 공부 배우는 거 너무 좋습니다만, 선생님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제자에게 공자께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 그럼 잠깐 쉬었다 할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럴 공자가 아니죠? 공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왈, 말씀하시길. 역부족자, 힘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선생님 힘이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중도, 이 패자는요, 폐기하다 그런 얘기예요. 포기하다, 폐기하다. 중도에 포기를 한다. 자기 입으로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 치고 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못 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죠. 금, 여, 획. 금은요, 지금. 여자는 너. 지금 너는,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물론 획자 속에 원래 글자는 여기 칼도변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 획자예요. 자, 금여획. 지금 너는 안 된다라고 마음의 부정의 획을 긋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꼼하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도의 포기라는 사람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없다. 이게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역부족. 이건 요즘에도 많이 발생되는 이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짜증도 내고요, 힘도 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는 얘기고요. 조직에서 직장인들도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구석을, 내가 실패, 잘 못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구석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핑계. 핑계라는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죠?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이거 다 알고 계시죠? 핑계는 맞아. 하지만 가치가 없다, 이게. 맞긴 맞는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핑계라는 것은 핑계의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은요. 금여획.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금여획, 역부족이라는 말이 이제 이 당시 여기서 나온 말이죠. 제가 스승님의 가르침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힘이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 중도에 포기를 하는데 너는 지금 획을 긋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A4 용지가 한 장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A4 용지. 여러분 A4 용지가 있으면 A4 용지에 양면이 있어요, 없어요? 양면이 있죠. 여러분 A4 용지가 얼마나 얇아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그게 얇아도, 아무리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긍정적인 면, 이쪽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어느 쪽을 그래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갈린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부정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 일이 성취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0%예요. 하지만 이게 제가 만약에 긍정을 선택을 하잖아요. 단 1%만이라도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일은요, 단 1%만이라도 성취할 확률이 있는 거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금여획.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역부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부족.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염구왈. 비불열자지도. 역부족이야. 자왈. 역부족자. 중도이패. 금여획.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설명해 주시니까 좀. 근데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게 우리의 말. 제 마음을.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과이불개, 시위, 과의. 자, 이것도 이 과자가 이제 무슨 뭐죠, 저게 잘못한 것. 과오. 그렇죠. 허물. 과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오. 잘못된 것. 과오. 잘못이라는 것은 잘못이 뭐예요?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이라는 것은 잘못한 거 알지. 근데 알면서도 못 고치면 그게 잘못이지.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수할 수 있죠. 한 번 실수는 그렇죠. 어쩔 수 없다는 거걸라요. 문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문제죠. 공자도 이걸 얘기한 거죠. 실제 잘못은 고치지 않는 것, 그게 잘못이지. 한 번 실수해서 고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과이불개, 시위, 과의 이렇게 얘기해요. 과이불개, 시위, 과의. 잘못 허물은 이 시자예요. 이것이 잘못이다. 그런 얘기. 잘못이라고 한다, 말한다. 그런 뜻이죠.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은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시비 거의. 네? 공자님 말씀이니까 다 맞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왈, 과이불개, 시위, 과의. 과이불개, 이건 저기 천자문에도 나와요. 천자문.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독서의 방법이 4가지라고 생각해요. 4가지. 책을 읽는 방법은 4가지. 첫 번째, 책을 읽는 방법이 아니라 독서, 책을 읽는 의미는 4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만약에 하도 현업이 바빠서 책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하면 되죠. 안 읽었다라고 하면 읽으면 돼요. 근데 이 쉬운 것을 잘해요, 못해요, 사람들이? 독서 방법 모를 게 아니죠. 아는 거죠, 다. 책을 안 읽었으면 지금부터라도 읽으면 돼요. 전 이게 어떤 책을 읽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안 읽은 것보다 읽은 게 나니까. 자, 두 번째. 지금까지 한 분야의 책만 읽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오로지 한 분야만 읽었어. 계속. 전문적으로. 저는 좀 한 분야만 읽었다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눈이 그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분야가 얼마나 많아, 지금 세상에. 다른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한 분야의 책을 10년 동안 읽었어. 그럼 세상의 흐름이 또 10년이나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집 잘하는 게 없잖아요. 다양하니까 만물 박사가 되긴 하는데 재주 많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한 분야 이미 많은 것을 섭렵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가는 분야라든지 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좀 깊숙이 파는 독서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또 4번째도 있어요. 지금까지 책만 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을 해라. 실천을 해. 직접 경험을 해. 실적을 내라. 책을 왜 읽는 거냐 도대체. 실적을 내야죠. 뭔가 행동을 해야죠. 행동이 없이 책만 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사람이 바뀌든가. 사람도 바뀌지도 않고 맨날 책만 읽으면 책 기계도 아니고 뭐야 그게.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질문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1번이요? 가장 하기 쉬운 거잖아요. 아니,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현재는 다 해당됩니다. 큰일 났어, 이제. 지금은 책을 사랑하고 있죠. 네. 불변의 사랑.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본인이 가장 애정하는 책 10권을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있으시면 전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가 됐습니다, 최근에. 아, 그래요? 훌륭하시다. 만약에 누가 후배가 와서 한 10권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정말 자신있게, 진짜. 자신있게 설명해 줄 만한 10권의 책이 있을까? 있겠죠. 근데 정말 내가 읽어봐서 어쩌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를 그런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책, 그런 책을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럼 그 후배도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의 책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책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제 후배가 와서 저한테 10권의 책을 알려주시오. 이러면 나는 책임감 있게 10권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다 마음속으로 갖고 계시죠? 네네네. 잘했어. 내 인생의 10권의 책.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숙제를 드려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책을 한번 이제 딱 리스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책을 소개를 하려면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정확히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이런 그런 결과들이 있으면 더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논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인간관계, 사람의 마음, 기소부. 자, 이렇게 최정희 교수의 논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과 들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논어를 공부하는 아주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아름다운 음악 연주도 있었고, 감동적인 시범 스피치도 있었고, 그리고 또 김인식 교수의 멋진 랩업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말 귀중한 자료들을 수차례 걸쳐서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대혁TV는 유익함과 의미를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ae-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혁TV였습니다. 오늘도